예,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동북아 인문사연구소 김주용이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동북아시아를 수놓았던, 특히 영화로 수놓았던 인물 김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염은 중국에서는 흔히 영화 황제로 칭송받은 인물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김염의 일대기를 5개의 주제로 강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염은 1910년 서울에서 태어났고 1983년 북경에서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태어난 것은 한국인데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둔 것은 중국 땅이지요. 그는 그가 왜 중국의 영화 한계로 칭송되고 있고, 또 그의 부인 친이라는 사람은 올해 100살로서 중국 영화계의 대모로서 아직까지도 활동하고 있는지, 그 연역과 배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저 인물이 바로 김염이라는 사람입니다. 김염은 1910년에 태어나서 1919년에 아버지를 여의게 되는데, 제가 김염의 가계를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그의 아버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한류라고 하죠. BTS부터 시작해 갖고 뭐 한국의 K-팝, 또는 K-드라마, 그래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김연만큼 당시 동북아시아에서 조선인을 대표한 인물로서 손색이 없었던 사람도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염은 1934년에 중국에서 중국 전역에서 조사한 영화 뭐랄까요, 그 황제 후보 중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영화 황제로 등극하게 된 유일무이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한류에 앞서 가지고 이미 8, 90년 전부터 한류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염은 본명은 김덕린인데, 그가 왜 중국인들이 아직까지도 영화 황제로 기억하게 되는지, 그리고 특히 중국에서는 2019년 신중국 건국 90주년에 그의 부인 예술가, 인민예술가로 친일을 선정해서 기리고 있는지, 이런 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김염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김염이 단순히 중국의 영화 황제로서 활약을 했던 사실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한국의 독립운동가이자 의사였고, 제국주의 침략에 반대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위해서 애썼던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집안 배경부터 시작해서 그가 왜 영화계에 투신했는지를 알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1984년도에 니메일지의 아리랑이라는 책이 이제 한국에 출간될 때, 그 니메일지는 중국에서 활동했던 여류 기자입니다. 남편은 에드가 스노우였고, 그 니메일지의 송 오브 아리랑에 김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주인공은 김산, 본명은 장지락이죠. 그 송 오브 아리랑에 김산이 텐진에 갔을 때 난카이 남계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체육대회를 하는데 너무 빨리 달려가지고 1등을 하게 되지요. 그때 중국인들은 왜 조선인인 저 학생이 1등하게 됐는지, 왜 빨리 달렸는지를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중국인들은 바로 조선인은 일본의 개다, 주구다 라고 해서 김엄, 그 당시는 김엄이라고 했는데 김염을 놀리죠. 이런 광경을 본 김염이 중국인 어른들 여러 명을 가서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광경을 보고, 바로 김산이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서 니메일지의 송 오브 아리랑에 기입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듯 김염은 본명은 김덕린이고, 아버지는 김필순, 어머니는 정경순입니다. 형제가 4남이고 그다음에 자매가 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가 총 4남 2녀였는데, 이들이 각자 식민지기를 살면서 김염 못지않는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특히
그의 여동생 둘, 김위와 김노는 약산 김원봉이 만들었던 조선의용대원으로 활동하면서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여성 전사였습니다. 김여무의 부친입니다. 김필순,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의 형인데, 김필순은 1878년에 태어나서 1919년에 죽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연세대학교 전신이었던 세브란스 1회 졸업생입니다. 당시에 세브란스에는 7명의 1회 졸업생들이 있었는데, 의사들이죠. 최초의 한국인 근대 의사들입니다. 이 7명 가운데 이 김필수는 당시에 세브란스 병원장이 굉장히 총애했던 인물로서 에비슨이라는 사람의 해부학을 번역해서 당시에 세브란스 학생들이 교재를 쓸 정도의 인물이었고, 그는 특히 1907년 8월에 군대 해산 당시에 시가전이 펼쳐질 때 피를 많이 흘렸던 구한국 군인들을 치료해 주었던 당시의 도산 안창호와 함께 의형제를 맺게 되는 인물입니다. 특히 1910년 경술국지 나라가 망하고 나서 그해 12월에 이제 망명을 하게 되지요. 망명을 어디로 하게 되냐면은 저 북간도 지역과 서간도 지역이 있다면 서간도 통화 지역으로 망명하게 되고, 이때 여러분들이 혹시 TV나 이런 언론 매체에 많이 등장하는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했던 우당 이해영 육형제, 우당의 부인을 당시에 살려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당의 부인이 마적들한테 총을 맞고 사경을 헤맬 때 이 김필순이 직접 달려가서 생명을 구하게 되죠. 이러한 배경을 딛고 김염은, 본명이 김덕린인데 김염은 만주 지역에서 어린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김염은 1919년 8월 달에 아버지가 이곳에서 여기 이제 길림성 통하에서 흥룡강성 치치할이라고 굉장히 먼 길입니다. 하얼빈이라는 흥룡강성의 성도에서도 서북쪽으로 약 350km를 달려가는 굉장히 먼 곳에 김필수는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고, 이곳에서 독립운동 기지 건설과 함께 북제의료원, 북쪽에 있는 제중원,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세브란스라는 병원까지 개설해서 이주 한인의 의료 행위를 적극적으로 담당하게 되는데, 이때 일본인의 사주를 받았던 밀정에 의해서 독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염은 이곳에서 아버지하고 함께 살았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서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이제 할머니의 손을 잡고 그의 둘째 고모가 있는 상하이로 오게 됩니다. 이 상하이에는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성립이 되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김염은 아버지가 큰 버팀목이었는데, 아버지가 독살당하고 나서 할머니 손에 이끌려 가지고 상해 둘째 고모 집에 왔을 때, 둘째 고모 집에 있었던 그 사촌과 불화를 겪게 되지요. 이른바 왕따를 향해서 1927년에는 남계에서 천진에서 상하이로 이동해서 영화배우의 꿈을 안고 이제 아주 지독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도 김덕린에서 나는 불꽃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의 불꽃 염자를 써갖고 김염, 중국 발음으로 진인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죠. 그래서 영화관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여기에 은인이었던 이제 태난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17살의 나이에 태난이 세운 남국 전형극사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 본격적으로 연기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자, 그리고 1929년에는 순위라는 중국의 유명한 감독의 영화 검객이란 영화를 촬영하게 되는데, 이때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31년에는
한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올해가 이른바 만주사변 90주년인데 1931년 9월 18일 일본 관동군이 주축이 돼서 만주를 침략하게 되죠. 이 당시에 김필순의 아들 김염은 만주사변 요 당시에 야초 하나라는 영화에 데뷔하게 됩니다. 당시에 그 야초 하나에서 김필수는 거의 주연 역할을 맡게 되는데, 그 당시 영화계의 평론은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연기, 그 다음에 균형 잡힌 얼굴, 잘생긴 얼굴, 이런 것으로 아주 뜨거운 영화평이 올라와서 일약 대스타가 됩니다. 이거는 김염이 출연했던 야초 한화의 포스터 내용입니다. 이제 오른쪽이 김염이죠. 그래서 이 김염이 이 영화를 이 영화에서 빛을 발해서 그 뒤에는 본격적인 대스타의 길로 젖어들게 됩니다. 또 하나 김염이 활동했던 이 상하이에는 1932년 1월 28일 날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른바 상하이 사변이란 사건인데요. 일본군이 상해를 점령하기 위해서 대규모 군대를 파견해서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른바 중국 사회에서는 128 사변이라고 그러는데, 128 사변이 왜 또 중요하냐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윤봉길 의사를 알 겁니다. 윤봉길 의사가 1932년 4월 29일 일본의 이른바 국경절, 천장절이죠. 그러니까 32년 1월 28일 상하이를 점령하고 나서 그 3개월 뒤에 일본 침략군들은 자신들의 전승을 기념하기 위해서 4월 29일 상하이 홍코공원에서 대대적인 행사를 치를 때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져서 이른바 홍코 공원 의거를 단행하게 되죠. 이때 상해 침략 사령관이었던 히라도리 요시미치가 죽게 된 그러한 사건입니다. 당시에 김염은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중국 항전을 위한 의연금을 내고 상하이 영화인들이 거리에서 선전 모금을 할 때 부상자를 위로하는 활동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손유 감독의 들장미, 이 들장미라는 영화는 항일 의용군에 참가하는 중국인들의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들장미에도 주연으로 참가를 하게 됩니다. 상해에서 중국 전형 문화협회가 창립되었을 때 김염은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때 1933년 텐성이라는 영화 잡지에서 영화 팬들을 위한 이벤트를 하게 됩니다. 영화 황제 선출 이벤트죠. 이 영화 황제 선출 이벤트에서 당당히 김염은 영화 황제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김염도 이 영화 황제에 등극하기 전에는 굉장히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는 저 치차을에 있고 할머니 손에 이끌려 가지고 천진과 상해를 오고 가면서 거의 걸식에 가까운 그런 생활을 했던 인물이고, 그런데 영화에 대한 집념뿐만 아니라 자기 조국에 대한 집념 역시 강했던 게 김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듯 김염은 출연하는 영화마다 히트를 치고, 그래서 김염이 출연한 수많은 영화 가운데 1935년에 방영된 대로란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1934년 1월 달에 촬영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1932년 3월 1일 날 만주국이 성립이 됩니다. 만주국의 면적은 한반도의 5배나 되는 면적인데 관동군과 일본 제국이 통치하는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잃어버린 셈이 되지요. 그래서 상해에서도 구국에 관련된 단체들이 많이 성립이 되고 김염 역시 이에 영화인으로서 동참하게 됩니다. 그 영화가 바로 대로란 영화입니다. 큰 대자에다 길로자. 내용은 건설 노동자들이 일본군이 침략할 때 모두 힘을 합쳐서 군용도를 건설하는 이른바 항일 영화입니다. 이 김염의 대로는 포스터가 이렇게 앞에 김염이 노동자로 출연하는 그런 포스터인데, 이 대로라는 영화가
중국의 황포극장에서 상영이 됩니다. 35년도에. 이 황포극장에서 지금도 황푸극장인데 황포극장에 상영될 때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였고 지금도 황포극장은 여전히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상하이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상하이에 가실 때 황포극장을 찾아가면은 김염의 포스터가 지금도 기념으로 저렇게 걸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염은 이 대로 영화를 찍으면서 당시에 그 항일 영화를 찍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수혜를 보였고 특히 연애물 영화는 절대로 찍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지능훈이라는 영화를 촬영하는데 이 영화를 촬영하고 나서 헐리우드에서 김염한테 영화 촬영 의사를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김염은 그 극본이 동양인을 무시하는 그러한 극본이었기 때문에 헐리우드 진출을 거절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1937년 전면적인 중일전쟁이 벌어집니다. 1937년 7월 7일 북경에 있는 노구교에 일본군이 급습을 하면서 전면전, 중국과 일본의 중일전쟁, 이제 바야흐로 세계 제2차 대전의 초입구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상해에서도 제2차 상해사변이 발발하고 상해가 완전히 점령되자 11월 달에 김염은 27살의 나이로 공군학교 훈련소에 찾아갔지만 낙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국주의 일본군들은 김염이 영화 황제, 영화 스타인 것을 알고 상해에서 노골적으로 영화 촬영을 제의합니다. 그 영화의 그 본 내용은 제국주의 일본에 부역하고 제국주의 일본을 찬양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김염은 자기 자신의 아버지가 일본군한테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절대로 일본군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때부터 김염도 고난의 행군 시기가 도래합니다. 1938년 상해를 탈출해서 홍콩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1939년부터 40년까지 사천성 충칭, 국민정부의 수도였던 충칭에서 영화 장공말리라는 영화를 촬영하게 되죠. 요 당시에 중국의 영화 황제였던 김염은 해방 이후에 중국의 여배우 친이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김염이 친이와 결혼하기 전에 1941년부터 42년 이때까지는 계속해서 일본군에 체포돼서 탈출하는 그러한 상황을 계속 반복합니다. 영화인으로서 호의호식하면서 일본군에 부역할 수도 있었지만은 김염은 단연히 거절하고 자기 아버지가 간 길을 영화로서 가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를 발현하게 되죠.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해방되고 나서 47년도에 상해에 와서 그의 두 번째 부인 친이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친이는 지금도 생존해 있는 중국 영화계의 데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영화 배우 중에 짱찌라는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배우죠. 이러한 영화 배우들이 해마다 새해가 되면은 이 중국의 영화계의 데모인 친이가 있는 상해를 방문해서 인사할 정도로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이 친이는 중국 건국 70주년에 인민예술가의 칭호를 받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김염은 해방 후에 이 김염의 해방 후 사진입니다. 굉장히 잘생겼죠. 49년도에는 조선인 동포를 위해서 조교협회를 조직하고 인성학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웠던 인성학교를 인수해서 학교 운영까지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해 배우 극단의 단장이면서 국가 1급 배우로서 활동하게 되는데 문제는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1950년대에 건강이 급속하게 좋아지지 않아서
1950년대에 불과 영화 6편을 찍게 되죠. 특히 이 김염은 어머니가 어디 있냐면은 북한에 있었습니다. 왜냐? 그 이유는 가족의 비극일 수 있는데 이거는 민족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1950년 6.25 전쟁 때 그 당시에 북한에는 어머니와 또 누가 있었냐면은 자신의 누이 동생 조선의용대원이었던 김위, 연안파 김위가 남편이었던 김창만과 함께 북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북한에서 활동을 합니다. 이때 김염은 약 30년 만에 어머니를 처음 보게 되죠. 북한으로 가서 북한에서 공연하다가 어머니를 조우하게 됩니다.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은 어쨌든 그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다시 중국으로 와서 활동을 하다가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죠. 김염은 주울레를 만나는데 주울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중국의 부마라고, 조선인이지만은 중국의 영화 황제 타이틀도 받았고 뿐만 아니라 중국 부인과 결혼해서 중국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 중국의 사위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할 정도였답니다. 우리가 김염은 1983년에 이제 사망하게 되는데 중국의 그 기록 작가였던 선지라는 사람은 김염의 가문을 한국 민족 영웅 가문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김염은 중국 국적으로 조선에서 태어났지만 중국 국적으로 항일 운동을 했고 영화 배우뿐만 아니라 항일 전사이자 파시스트 전사이기도 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보적인 영화 배우로서 당시에는 중국 영화 배우 중에 유일했다라고 하는 게 바로 김염에 대한 평가입니다. 김염은 일본인들을 피해서 지속적으로 전쟁 기간에는 도망 다닌 인물이었고 한국 사람이면서도 중국의 영왕제가 된 아마 유일한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염은 지금 상해의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한 인물이기도 하죠. 우리가 김염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 이유는 그가 단순히 영화 황제로서 이름을 날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부모 세대부터 가족 세대가 제국주의 일본에 대항해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한, 즉 자유, 평화, 박애라는 고귀한 이념들을 실천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김염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